네, 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코로나19가 사실 이제 온도 측면에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아프리카나 이 위도상으로 좀 남쪽 지역은 어떤지 상황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관련된 애널리스트를 초빙해봤고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아세안 인도 애널리스트입니다. 김형래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많이 가 있는 베트남부터 한번 가볼까요? 베트남은 요즘 어떻습니까? 베트남은 생각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이 베트남이란 국가 자체가 원래 16명에서 이제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많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정부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방문을 해줘야 되는데 베트남 쪽에 지금 외국인들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 네. 내수 부진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경기 부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실효성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저번에 했던 게 뭐냐면 세금을 연기시켜주겠다, 납부를 연기시켜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납세를 요 납세를 좀 줄여준다라는 게 연기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이걸 아예 없애주든지 해야 되는데 요 연기했다라는 점에서 정책 실망감까지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단 베트남 증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쪽은 다 이머징 쪽은 대부분 외국인 순매도 이렇게 다 나오니까. 근데 그 베트남 확진자 수가 많이 늘지는 않고 있죠. 예, 지금 한 110명 정도 되는데 110명, 그 사례를 보면 이게 300명 정도가 되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 작아서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베트남 증시의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뭔가 모멘텀이 보이는 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어제 미국이 발표한 그게 되겠죠. 양적 완화. 예, 돈을 풀어줘야 되는 건데 이 선진국에서 그런 양적 완화를 해준다면은 결국에는 그게 신흥국 쪽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6% 정도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종목 네. 하한가가 7%인데 지수가 6% 하락한 거면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좀 반등하지 않을까.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런 글로벌리한 통화 정책과 중국의 이거는 사이드 좀 롱텀이지만 그 생산 기지가 좀 이전하는 그런 이슈가 돼야 반등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인도네시아로 가볼까요? 인도네시아 상황이 좀 어때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500명 정도 되는데요. 500명? 베트남보다는 좀 많군요. 예, 사망자 수는 48명. 근데 얘네가 실질적으로 48명. 확진자를 발표하기 시작한 게 3월 2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네. 되지 않았는데 여기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발표되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또 최근에 확대가 됐고 그 정부에서도 경기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GDP 대비 정부 부채를 보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채 중에 단기 부채 비중도 12.7% 정도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외환 보유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요? 예, 네. 지금 외환 보유고가 1,251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채 상환 능력에 굉장히 크게 경감돼 있는 상태라서 이게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신 거기는 원자재가 좀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자, 이 자카르타 증시라고 해야 되겠죠. 자카르타 증시는 요즘 어떻습니까? 증시 자체는 아시아 증시처럼 많이 하락했고요. 고점 대비 약 40%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 그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주식시장이나 환율시장을 안정화해야겠다라는 정책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매도를 금지를 했고요. 그리고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환율이 중요한데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준율을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또 차액 결제 선물 및 환물 시장에 중앙은행이 시장 개입을 했다. 그리고 또 기준금리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상태고 국채 매입도 지속하고 있다. 돈을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도까지 가봤는데 이번엔 인도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인도는 워낙 그 토지 면적도 넓고 인구 밀집도도 높고 인구 자체의 그 총량도 높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쭉 듣다 보니까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인구 밀집도하고 온도 이 코로나19의 사실 궁금증이 그거 아니겠어요? 이 온도라는 게 사실
이 연구기관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서는 온도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고, 근데 사실 온도에 영향이 없다라고 발표한 논문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사실 어떤 상황에 따라 예, 다르겠죠. 네, 그러다 온도가. 보니까 저희 기대감이죠. 온도가 올라가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사실 인도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좀 숫자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의아했는데 의료시설이나 검진 자체가 좀 많이 안 그렇죠. 돼서 그러나요? 그게 이제 저희는 키 이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낮은 이유는 검사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않은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얘네가 그 음식을 손으로 먹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손을 자주 씻는다고 해요. 얘네라 그러니까 좀 예, 죄송합니다. 네, 인도분들이 인도분들은 네. 손을 많이 씻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확진자가 낮은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사이드카요? 어떤 의미의 사이드카죠? 주식시장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 이 지수가 10% 하락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 급락했군요, 어제. 예. 그러고 나서 지속 하락을 해서 결국엔 마감이 13%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를 보시면은 이 코로나가 여기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인도 정부가 그 주요 75개 도시를 셧다운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산 기지들이 다 지금 락다운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시장에서 봤을 때 우선 현대차 공장이 폐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일부 스마트폰 생산 기지가 폐쇄가 됐고, 그리고 또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철강 가공 공장도 임시 운영 중단이 돼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생산 기지가 중단이 되면은 경기 펀더멘탈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수도 많이 하락한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서는 이머징 쪽에서 자금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인도는 이 통신 기업들이 좀 많잖아요. 네. 결국에는 통신 기업들의 파산 위기설까지 또 돌고 있던데 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인도 펀더멘털에 대한 얘기도 많았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내수 부진에 대한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통신사나 은행의 파산설도 많이 나왔습니다. 통신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인도 통신사들이 그 정부한테 지급해야 될 부담금이 13조 정도 대법원이 판례를 해가지고 그 정도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 전까지를 보시면은 그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나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담까지 수수료나 뭐 이자 뭐 이런 것까지 15조 정도 내야 되는데 그런 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파산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인도의 4위 민간 은행인 예스뱅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3월 5일 날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익스포저가 ILFS라고 인프라 관련 은행인데 얘네가 모라토리엄 하고 그리고 또 뭐 그 대환 하우싱 파이낸셜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그 몰개지와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하면서 얘네가 익스포저가 많아서 파산을 했는데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는데 결국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지만 그 인도 은행의 그 자산 건전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고요. 이런 게 코로나와 합쳐지면서 주가 하락은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도까지 지금 봤습니다. 그럼 태국하고 필리핀도 혹시 번외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쪽 상황도 파악되는 게 혹시 있나요? 태국이나 필리핀도 사실 그렇게 많은 세 자릿수기는 한데요. 그렇게 크게 올라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진자 수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확진자 수가 많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테스팅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요인인데 그런 동남아 지역의 확진자 수가 낮다라는 얘기는 사실 오히려 검사를 안 한 분들이 많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불확실성을 높여주는 요인이고 향후에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 낮은 숫자는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태국의 바토화나 필리핀의 페소화는 사실 우리 원화의 그거와는 비교될 상대는 아니지만 글로벌하게 보면은 태국 바토화는 조금 많이들 연관을 짓긴 하더라고요. 네네. 과거에 이제 IMF가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 달러 강세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 환율도 막 출렁거리는데 태국의 바토화나 필리핀 페소화의 특이 동향까지는 포착되는 게 네. 필요 없나요? 이게 만약에 태국이나 필리핀 화폐만 약세를 보인다면은 그게 굉장히 문제인데 이제 글로벌리 이머징 국가
통화 자체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달러 강세는 저는 지속될 거다라고 보는 상황에서 이머징 통화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이게 결국에는 외채 상환에 대한 부담감 얘기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자금도 지속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라는 점은 이머징 시장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나 환율 시장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주로 이제 관광이나 제조로 많이 먹고 사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도 거기에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환율이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 자국 통화의 약세를 나타낸다는 거는 여행이나 아니면 뭐 제조 측면에서 보면은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환율보다는 우선 코로나가 해결이 돼야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그 정부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면서 금리를 낮춰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은 오케이, 뭐 경기 펀더멘탈을 방어해줄 수 있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 향후에 부작용이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통화가 약세를 지속한다면은 뭐 여행객이 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환율 자체가 낮다라는 점은 그 자금이 계속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98년도에 태국이 그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시아 이머징 국가들이 완화적인 그 아세안 국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세안 주식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자금 이탈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지금 해야 하는 시점은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특이 동향이 있으면은 혹시나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어난다든지 이러면은 긴급하게 또 출연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세안 인도 전문 애널리스트고요. 김형래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